며칠 전 저는 윤미향에 대한 짧은 생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오늘 저의 이 긴 생각을 발표하기 위한 일종의 들어가기인 셈입니다. 그 글은 저의 이 고민을 담은 두 번째 글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윤미향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이용수라는 이름과 겹쳐 이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단순한 시각으로만 볼 수 없는 거대한 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윤미향과 이용수, 위안부라는 이 두 개의 이름 속에 투영된 우리 근현대사의 어둡고 슬픈 이야기들은 한때 이 두 이름 덕분에 일말의 희망의 상징이었다가 이제는 분열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윤미향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가 던졌던 질문의 수만큼이나 많은 질문들이 다시 쌓였습니다. 먼저 윤미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의혹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윤미향의 개인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한 출처를 문제 삼습니다. 거기다 윤미향의 해명이 번복되었다는 점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성 쉼터 부지의 매입에 대한 논란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안성인 점, 7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는 점, 이 논란에 대한 윤미향의 해명은 해명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부정으로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셋째, 안성 쉼터가 할머니들의 쉼터가 아니었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넷째, 안성 쉼터의 관리를 윤미향의 아버지가 했다는 사실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안성 쉼터를 펜션으로 일반인에게 임대를 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여섯째, 딸의 유학 비용의 출처에 대한 의혹입니다. 일곱 번째, 기부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대답의 옳고 그름을 그 누가 재단할 수 있을까요? 의혹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처럼 검은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재빠른 고발이 올라오면 검찰은 일사천리로 행보를 시작합니다. 검찰은 우리에게 불신의 표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검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만천하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보다 더 재빠른 행동으로 민주당 쪽의 명확한 해명만이 이 불씨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제기의 상태에서도 윤미향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가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대쪽 같은 성품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미향의 의혹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의 해명만으로 그를 옹호하는 것 또한 크나큰 잘못입니다. 윤미향을 조국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미향 사건을 제2의 조국, 즉 검찰과 언론의 합작이 만들어낸 음모로 본다면 그것은 분명 조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할 줄 알고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조국과 비교하는 것은, 그리고 윤미향을 검찰의 대척점에 서 있는 노무현, 한명숙, 정봉주, 손혜원, 조국, 유시민의 연결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우롱이며 말장난입니다. 특히 친일 종미 세력이 정의연과 할머니들 그리고 여당을 흔들기 위해 작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한명숙 사건을 덮기 위해 이용수 할머니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 또한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것이고,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도 대화로 풀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문제도 바로 지금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저쪽 애들의 협잡으로 보는 시각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윤미향 사건을 제2의 윤석열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윤미향이라는 인물을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잘못 평가했듯이 윤미향에 대한 인물의 평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하는 비교입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지만 막상 뽑아보니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또한 단정이 아니며 의문 부호임을 독자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년의 사건들에서 저는 윤미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첫째,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 의도가 무엇인가? 지난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근자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당신에겐 앞으로 4년간의 기회가 주어졌다. 4년 안에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할머니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유권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둘째, 국회의원이 되어 공인의 길로 들어서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한 적이 없는가? 당신은 앞날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보인가? 노무현이 살아남지 못하고 한명숙이 억장이 무너지는 2년의 세월을 살아왔고 정봉주가 캐심죄로 1년의 옥살이를 했고 조국과 그 가족이 찢기고 핥혀져 만신창이가 되는 이 살벌한 정치판에 뛰어들어와 자신이 검찰과 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을 추호도 못해봤는가? 자신이 조국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착하기만 한 채 미련하게 죽으라 열심히 일만 한다고 당신이 이 살벌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리라 생각하는가? 셋째, 당신은 할머니들과의 마찰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가?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진데 그 갈등의 불씨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마찰이 생겼다면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가? 할머니들의 의사 표현에 대한 반영 없이 항상 독단적으로 결정해 오지는 않았는가? 넷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대협, 정의연이 잘못했기 때문인가? 아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하는 쪽은 어디까지나 일본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의협, 정대협은 일본과 어디까지 토론해왔고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 어디까지 시도해 보았는가? 당신이 모금해온 그 돈 중에서 일본과의 이러한 시도를 위해 투자한 액수는 얼마인가? 다섯째,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그분들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후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돈을 불려서 할머니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협회를 튼튼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도 아니면 해외에 홍보하는 것만이 목적인가? 여섯 번째,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것보다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기부금에 대한 모금 방법이나 사용처 그리고 배분 방법, 즉 윤미향 본인을 포함하여 정의연 일꾼들과 할머니들 간의 분배 방식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가? 확고한 원칙을 세웠는가? 할머니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는가? 그들의 동의를 구했는가? 일곱 번째, 이용수 할머니 외에 동일한 종류의 문제를 제기한 다른 할머니는 없었는가? 이용수 할머니의 의견이 모든 할머니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인가? 당신과 마찰을 빚는 할머니가 이용수 할머니뿐인가? 제기되는 의문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는 물론 윤미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으로 윤미향이 해왔던 30년 동안의 봉사와 노력과 그리고 그런 만큼 그가 흘린 피와 땀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너무나 아쉬운 것은 자신에 대한 관리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윤미향 당신은 21세기 한국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차대한 위안부라는 사안을 가장 최전방에서 맞바람을 받고 대처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공인의 자질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해온 당신이기에 대중은 당신에게 한 차원 높은 인적 자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일단 당신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으로 나선 그 순수한 의도조차 곱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저는 강조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글을 쓰기 위해 윤미향에 대한 방송들을 거의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진보 진영 방송의 절대 다수가 윤미향을 옹호하는 논조였습니다. 동시에 이용수 할머니를 부정하는 논조는 차고 넘쳤습니다. 윤미향에 대한 의혹을 의혹으로 전제하고 하는 방송은 이동형과 열린생각뿐이었습니다. 노단위는 신선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윤미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백동현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이 윤미향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였습니다. 특히 김어준과 시사타파는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니 옹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위해 김어준의 방송 2001호 한일합의 주역들 위안부 할머니와 윤미향 이간질까지도 경청했습니다. 그의 이 방송은 분명 초대 손님과의 대담을 위함인데 사회자인 자신이 먼저 질문과 답을 말한 후 올바른 정답을 윤미향에게 유도하는 듯한 인상만 받았을 뿐 그 어떤 것도 제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사타파에도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초 집회 이후 또는 그 이전인지 훨씬 후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서 적폐 세력들을 고소 고발하는 움직임을 만든 사람입니다. 서초 집회 덕분인지 아니면 개국본의 해비 덕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은 엄청난 자금을 획득한 듯합니다. 그 이후에 그럴싸한 방송국을 차렸고 당신은 그 이전과는 급이 다른 대담 손님들을 초대하는 초특급 방송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배지가 부른가요? 배지는 배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고 개국본이야말로 윤미향을 검찰에 고소한 저 적폐 세력들을 맞고소해야 하지 않나요? 그들을 고소하는 업무가 개국본의 애초의 업무이지 않았나요? 개국본은 그런 일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회비를 거둔 것이 아니었던가요? 혹시라도 당신의 방송국을 차리기 위해 회비를 거둔 것은 아닌가요?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요? 개싸움 본부를 설치할 때 당신은 분명 회비가 매달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회비는 10,000원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한때 당신의 방송을 즐겨 들었고 저로서는 거금이었던 돈도 기꺼이 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초 촛불 집회 이후 당신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오만 방자함과 후한 무치는 원래 당신의 성격인 것 같으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신만의 매력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운영하는 방송이 돈을 밝히는 방송임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꽃미남 방송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학 보이시 피싱에 대한 것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후에서 덧붙이는 충고이지만 혹시라도 윤미향처럼 정치를 한답시고 설쳐대지는 마십시오. 당신도 윤미향처럼 공인으로서 혹독한 검증의 무대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시길 충고드립니다. 당신이 정치 같은 것 안 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일에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야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데에 두서가 없고 문제의 요점을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분이 만 14살 때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두서가 없고 요점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용한 언어가 한국어 일지인데 우리가 이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정신대와 위안부 분리를 주장하셨고 저 또한 동의하고 있지만 정신대를 폄하하는 듯한 할머니의 말은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독일 독립운동가 유족회가 위안부 기림을 대체로 배척하는 것과 같은 동일 선상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공원 내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일명 위안부 박물관 설립을 추진했을 때 강복회에서 적극 반대하여 서대문에 건립되지 못하고 마포로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제의 항거의 영역과 피해의 영역, 그리고 피해 중에서도 어떤 피해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듯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도 부풀려서 왜곡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해결책을 못 찾았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요 집회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방문을 통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20세기 전반기 절반의 역사에 대한 무지를 할머니가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곽상도가 뒤에 있었다는 둥, 할머니를 뒤에서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둥, 친일 종미애들의 사주를 염려하는 관점도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일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과 대화로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도록 할머니 스스로 이 사실을 공론화했다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저쪽으로 넘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우리의 책임이지 할머니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첨예한 사항에 이용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들끓을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어느 정도 공명심이 있는 것 같고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12년 총선에 민주당 비례대표가 되려고 시도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글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 그분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미향을 의혹만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친일 세력에게 넘어가 이간질을 획책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그분을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30년간 윤미향이 재단과 할머니들을 위해 이뤄온 전력이 칭송받아야 한다면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업적들도 당연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2007년 미국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관련하였으며 2015년 아베가 미국을 방문할 때 일본을 압박하는 그림자 시위를 했습니다. 2015년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기린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어느 것도 석시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구를 옹호하고 그 누구를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랫동안 거의 10년 전부터 윤미향과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결국은 기자회견을 자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서 저의 가슴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수요 집회에서 학생들의 푼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들이 아무리 전쟁의 희생자라 하더라도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푼돈을 모으는 현장을 목격한다는 것, 그 부끄러움은 정말로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김문석 할머니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숙 할머니는 윤정옥 초대 정대협 대표와 함께 1991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최초로 수요 집회를 개최한 후 그 집회를 반석에 올려놓은 분입니다. 이분은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은 아니지만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여 꾸준히 활동을 해오시는 분입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돈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피해 할머니들 앞에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숙님은 윤미향이 정대협의 주도권을 잡은 뒤 수요 집회가 모금회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정대협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대협이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자로서 할머니를 돕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급선무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할머니를 돕는 것보다 세상을 향한 홍보, 즉 대외적인 활동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번 윤미향을 옹호하는 진보 진영의 방송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윤미향과 할머니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로서는 시간이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와 기다려줄 수 없는 문제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그 시각 또한 첨예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도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방향 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조사의 결과물을 발표하십시오.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서 윤미향이 이왕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즉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미향은 깨끗이 승복하고 정치판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넘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윤미향을 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단계에서 그를 내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남에게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도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시작한 일, 자신이 끝을 내야 합니다. 윤미향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4년 동안 의정보고를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셋째, 정신대를 돕는 일과 위안부를 돕는 일을 하는 단체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대협과 정의연이 분리되어 특화된 활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의연도 할머니를 직접 도우는 것과 대외 활동을 위한 것을 분명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장 중점적으로 돌봐야 할 사항은 일본으로부터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아베가 절대로 응해주지 않을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 집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요 집회에서의 모금 행위를 없앰으로써 할머니들의 심적 부담을 없애주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모든 단체의 회계 처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을 강화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 진영의 많은 네티즌들이 동원되어 자체 정화 작업의 일종으로서 힘을 모아야 할 사항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혹시라도 할머니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정의연보다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런 원칙은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와 재단에 적용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를 하고 돈을 빼돌리는 단체들은 아마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다섯째,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위안부를 위한 단체가 그렇게까지 많은 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이 협동하여 각 분야의 특화된 일을 서로 분담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할머니들을 돕는 이 많은 단체들 중에서 정말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까요? 순수하게 할머니를 돕는 의도로 나름대로 특화된 일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을까요? 이 작업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옥석을 가려내어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일진데 절대로 사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을 수 없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한번 먹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운동의 최전방에 계신 할머니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간접적인 사과 받아내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8년 정대협은 김복동 할머니를 노벨상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와 나디아 무라드, 드니 무케게 이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후보에 등록되었지만 김복동 할머니만이 탈락되었습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이 먹힌 것입니다. 로비나 공작이 아니었다면 스웨덴 위원회는 분명 일본의 눈치를 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디아 무라드의 행적이 김복동 할머니의 행적과 거의 유사한데 김복동 할머니에만 탈락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디아 무라드는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에서로부터 IS의 전쟁 성범죄에 맞서서 다양한 공로가 인정되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니 무케게는 콩고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약 113년 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던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3명의 밀사가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 입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작은 21세기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처럼 개인의 자격으로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없다면 단체나 재단도 얼마든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연이 그런 대표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한 자체 정하나 객관적인 검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단체를 후보로 제출하는 것 자체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울 뿐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만은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서 절대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덧붙임, 정의기억연대의 줄임말이 왜 정기연이 아니라 정의연인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긴 포연의 첫 엄절을 따서 줄임말을 만드는 한국어 문법의 보편적인 경향이 있으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담지는 마십시오. 열린민주당을 열민당이라 하지 않고 열린당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정의연보다 정기연이 더 쉽게 가슴에 다가온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던져본 의문일 뿐입니다. 다시 덧붙임. 어제 제가 두자매 이야기 박사모 언니와 백계문 동생의 피 터지는 카톡 전투 제1부 전쟁의 서막을 발표한 이후로 좋아요, 구독 단추의 진행 속도가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글이 너무 재미있어서 누르는 것을 잊어먹어 버린 것일까요? 아무튼 힘이 조금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띠띠부리의 투덜거림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